부산 서구 서대신동 역시 이번에도 고급 주택이 정두영의 타겟이었습니다. 점심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39살의 주부 이 씨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때려 부수는 듯한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함께 살고 있던 언니와 가사도우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방 쪽으로 향하던 이 씨. 그런데 이 씨를 맞이한 건 언니가 아니라 칼을 든 살인범 정두영이었습니다. 정두영은 큰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이 씨를 칼로 위협해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미 안방에는 피투성이가 된 언니와 가사도우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두영은 겁에 질린 이 씨를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이 씨는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17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이 씨는 아기가 있으니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이 씨가 계속 울부짖자 정두영은 폭행을 멈추더니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인다 라는 말을 하고는 이 씨에게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 뒤 정두영은 2시간 동안 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과 기금속 등 약 6,730만 원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정두영이 떠나자 이 씨는 이불 밖으로 나와 아기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는 112에 신고한 뒤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아기 엄마인 이 씨가 좀 중상을 입기는 했지만 생존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기가 있다는 말에 그 정두영이 아기 엄마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 뭐 연쇄살인범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아기 엄마를 살려준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사실 양심에 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정두영이가 갖고 있는 어떤 성장기 또는 트라우마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 자신도 그 부모에게 버림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자기의 동일시, 양육자가 없어졌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을 자기하고 동일시함으로써 느끼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감정들이 이런 행동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두영은 이 집에서 이미 2명을 살해했고, 그러고 나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이 씨를 덮어놓은 상태에서 2시간이나 머물면서 집안에 있는 아령을 이용해서 금고를 부쉈고요. 그리고 범행이 계속 성공을 하니까 더 대담해졌다라고 봐야 할까, 아니면 그 정도로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봐야 할까요? 이제 두 가지가 포함이 되죠. 어떤 대담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것들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가 결국 자신이 추구해왔던 경제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 점차 이 범죄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이 좀 만성적인 어떤 그 자신의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2명의 상황을 보면 둔기 폭행으로 사망을 했고, 둔기 폭행 사망 중에서도 그 정도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 손상도 되고 두개골 파열되고 뇌출혈까지 있던 상황인데,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켜 1명을 살해하는 것과 2명을 살해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원한이 전혀 없는 상대방에게 이런 분노 감정을 유지하면서 비슷하게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정두영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심리 상태, 그런 걸 엿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쇄살인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피해자가 1명이냐 2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이냐, 어떤 사람이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모두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뭐 1명일 경우에 내 감정이 좀 더 충족감을 느끼고 2명, 3명 늘어날수록 어떤 또 다른 증폭되느냐 이런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일단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피해자들을 내가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범행의 목표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아무튼 이 생존한 그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이제 정두영의 몽타주가 최초로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4번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에서는 이게 연쇄살인이나 이런 걸로 단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 보셨을 때 이 4사건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연쇄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또 대상의 선택, 시간적인 수법적인 관련성, 공격의 어떤 과도함, 그러니까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고요. 또 과도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들은 좀 더 과도한 폭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연쇄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심리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경찰에서는 좀 연쇄성으로 파악하기엔 아직 그냥 단순 침입에 의한 뭐 사건 이렇게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이 연쇄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수사적 접근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뭐 CSI가 발전을 해서 막 증거물이 구체적으로 연결고리를 찾는 이런 그 시점이 아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두영은 약 한 달 뒤 그 부산 동래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또 살인을 저지릅니다. 70대 부부와 50대 가사도우미 3명이 사망하고 부부의 친척인 70대 강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생존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두영이 3명을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 강 씨만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살해당한 남편이 그 철강회사 회장이어서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이제 TV에서 공개 수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처음에 칼을 들고도 맨손으로 살해하다가 둔기로 그다음 또 칼로 이렇게 범행 도구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정두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행 도구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뭐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 행위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둔기나 뭐 얘기 막 이런 것들이 막 결합되어 가지고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애초에는 자기가 범행 도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피해자들을 내가 제압하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의 범행 도구를 선택하기보다는 무차별적인 범행 도구를 선택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 자신을 악마라 칭했던 살인마 정두영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두영의 사건의 주무대였던 경상도를 떠나서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2000년 4월 12일 오후 2시경 충남 천안시의 한 고급주택.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50대 여성 김 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거대한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퍼런 시카를 손에 든 정두영이 막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정두영은 칼로 김 씨를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김 씨가 현금 300만 원을 들고 오자 부잣집에 이것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정두영은 김 씨에게 전화기를 건네며 남편에게 연락해서 현금 1,000만 원을 당장 보내라고 해라 라고 시켰습니다. 김 씨는 시키는 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말투로 얘기하는 부인의 전화에 남편은 이상함을 느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질강도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몰래 집을 에워쌌고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형사 1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두영은 그 돈가방을 건네받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기다리던 경찰이 정두영에게 가스총을 발사했습니다. 정두영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격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결국은 사방으로 흩어져 숨어버린 정두영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격렬히 저항하는 정두영을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1개월 동안 살인을 벌이던 정두영이 드디어 체포가 됐습니다. 정두영의 연쇄살인 사건이 밝혀지는데도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정두영을 체포한 천안경찰서 형사들은 정두영의 여죄를 추궁하던 중에 부산 서부경찰서에서 각 지역경찰서로 보내온 강도살인 수배자 몽타주와 정두영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하지만 확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 서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서부경찰서 형사계장이 오늘 밤 KBS 공개 수배 사건 25시 자세한 내용이 방송되니까 범인과 함께 보면서 반응을 좀 살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정두영은 형사들과 생방송을 시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의 살인사건 얘기가 나오자 정두영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화면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현장 증거로 족적이 나오자 자신의 발을 뒤로 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형사들은 정두영의 범죄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부산에서 생존자인 피해자가 와서 정두영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연쇄살인 행각이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정두영은 어떤 현장에서는 족적을 다 지었고 또 어떤 현장에서는 일부러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신발을 신고 족적을 2개 이상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정두영이 이제 여죄가 밝혀지는 순간 뭔가 좀 드라마틱하네요. 이게 그 형사들이 정두영의 신체 혹은 그 감정의 반응들을 이렇게 보고자 했는데 실제 범인의 자백을 받을 때도 그 행동의 변화라든지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한다면 이 당시에 그런 기법이 적용되고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제 범죄가 링크가 되었었겠죠. 연쇄성을 분석이 되었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어떤 범죄자들의 순간순간 나타내는 감정의 표현들을 가지고 단서를 많이 찾아서 이런 사건들을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지금으로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분석이 되겠죠. 뭐 의심점을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거기서 족적과 또 이런 기타 증거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의심만 갖고 충분한 것이 아니고 증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두영이 잡힌 마지막 범행을 보면 목격자를 2명이나 만드는 좀 위험한 그런 행동 중인데 이렇게 행동한 것 자체도 나는 이렇게 해도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만함에서 나온 걸까요? 거만함이 포함이 되죠. 거만함인데 그 거만함의 본질은 뭐냐면 기존에 쭉 이뤄져 왔던 범죄들에 대해서 어떤 자기와 연관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가지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요. 또 수사팀의 어떤 동향이나 어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특별히 자기가 지목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자신감들이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거 경찰에서 이제 좀 추궁하다 보니 이게 재밌는 사건이라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그 정두영이 붙잡힌 마지막 범행 장소가 그 전에 정두영이 한번 강도 범행을 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이 비어 있을 때 들어가 뒤지고 있는데 그 장을 보고 귀가한 가사도우미와 마주쳤고 놀란 가사도우미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궜다 그러더라고요. 정두영은 그 문을 막 부수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돼지저금통 하나만 들고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좀 웃기기도 하네요, 내용이. 결국은 정두영이 부산하고 울산에서 범행을 계속하다가 천안까지 왜 갔나 했는데 이런 지역이 지리감이 있어서 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이 보면 네. 앞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왔던 것이 많이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점차 거만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가 성공적으로 범행을 이어져 오면서 가졌던 어떤 자신감 그 다음에 이 자신감은 결국은 저희가 지리적인 어떤 그 편리함 또 편안함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산, 울산, 천안을 다니면서 뭐 상당히 먼 거리를 다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편리하고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 장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고 나서 유영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제가 이 정두영 사건의 지리적 이동 특성의 거리와 친숙함, 의미들, 그다음에 유영철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의 친숙함과 의미들을 같이 연결해서 분석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두영이 연쇄살인 이전에도 이미 강도 행위가 있었던 전과를 보니까 상당히 어린 시절도 평탄치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왜 그런 범행 도구들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두영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5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삼촌 집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삼촌이 조카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보육원에 보내버리는데요. 재혼한 엄마가 막내인 정두영만 다시 데려가서 재혼한 아버지와 계부죠. 얼마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나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정두영을 다시 보육원에 맡겨집니다. 정두영은 이때부터 폭력적 성향과 도벽이 생겼고요. 가출을 지속하다가 결국 15살 정도 됐을 때 보육원에서 도망을 칩니다. 이후에 도벽으로 소년원을 들락거렸는데요. 18살 때 칼을 들고 초등학교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마주친 교사의 목을 찔러서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자신을 때린 친구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다시 칼을 들고 나갔다가
방범대원, 당시에 그 방범대원에게 불신 검문에 걸리게 되는데요.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방범대원이 연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정두영이 칼로 방범대원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 범죄로 결국 12년을 복역하고 1986년에 출소해서 이후에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또 교도소를 갔다가 나와서 이렇게 결국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잔혹한 범죄자한테 뭐 연민이라든지 서사를 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 어머니한테 2번이나 이제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정두영이 살아가는 삶과 혹은 또 지금 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 이런 데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히 저는 동기화가 되는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이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까 제가 분노라고 말씀드렸지만 분노와 더불어서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 전에 얘기했던 그 사건. 강호순도 돈에 집착했던 것이 이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기가 형성되는데 이런 삶의 과정들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두영의 살해 동기는 이제 돈이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 10억을 모아서 게임방을 차리고 뭐 차와 아파트를 사서 평범하게 살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정두영은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정두영이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조용한 성격이어서 그냥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고 또 직업도 사업가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두영이 결국 마지막 체포를 했을 때 보면 정두영하고 여자친구의 계좌에 1억 3천만 원 저보다 많은 돈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정두영이 살인하고 빼앗아온 귀금속 그 정도는 장무랍인 친형이 처분해주고 돈은 나눠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친형은 동생이 살인을 한지는 몰랐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면 형제가 범죄 얘기를 각자 겪게 된 현실이 좀 씁쓸하긴 한데요. 그래서 그건 뭐 이제 그 수사에서 밝혀질 상황이긴 한데요. 몰랐다라기보다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신들이 범죄를 서로 은폐해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정두영은 우리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그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뭐 피해자들한테 죄송하고 갚을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범죄자들이 이렇게 그 수감 생활을 통해서 정말 교화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교도소 담장을 넘어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다시 붙잡히기도 했고요. 끝없이 자기 범죄를 그 안에서도 합리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그 또 다른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